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일 연설을 통해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게 됩니다. USPS의 각종 비용 절감 조치들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궁지에 몰린 루이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이 이런 조치들을 11월 대선 이후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연기에 이어 이번에는 재선거를 거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1월 대선을 우편투표 중심으로 실시한다면 선거 조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단속을 강화합니다. 올 가을학기 뉴욕시에서 아시안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만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8,578명 늘어난 568만 4,552명, 사망자는 759명이 늘어 17만 5,88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44명이 늘어 45만 7,180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난 3만 2,93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68명이 늘어나 19만 4,243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6,0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는 주요 정치인들이 잇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일 연설을 통해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게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롤콜 투표에서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가볍게 획득하고 민주당 대선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각 주 및 지역 대표들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차례로 대의원 분포 현황을 설명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화상 진행인 만큼 각 주와 지역 대표들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선 고 존 루이스 상원 의원이 1960년대 흑인 시위를 주도하며 행진했던 쉘마의 에드먼스 패더스 브릿지에서 흑인 여성인 테리 슈월 의원이 60표 중 52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선 플로이드 시위 진압 연방군 투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던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이 대의원표 45표 중 43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초기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핏 부리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은 인디애나 대표자로 나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홈스테이트인 델라웨어에서는 톰 카퍼 상원 의원과 존 케니 주지사가 마지막 롤콜 절차에서 32명의 대의원이 바이든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연설을 통해 후보직을 공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팬데믹으로부터의 정상화와 정부의 신뢰 회복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로이터 통신 입소스의 설문조사 결과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도에서 8%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중 17일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돼 민주당에 관심이 더 쏠렸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답한 등록필 유권자 1,391명 중 등록 서류에 지지 정당을 민주당으로 표한 응답자는 617명으로 523명의 공화당 지지자보다 많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 3가지를 들라는 질문에서 응답자가 꼽은 것들은 미국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 정상화시키는 능력,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해주는 능력, 그리고 경제를 호전시키는 강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중 팬데믹 탈출을 이끌 키잡이 능력에서 바이든은 46% 대 36%, 정부 신뢰 회복에서도 45% 대 34%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를 좋은 틀로 엮어가는 데는 트럼프가 46% 대 40%로 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USPS의 각종 비용 절감 조치들을 두고 대선을 위한 우편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논란이 커져왔는데요. 궁지에 몰린 루이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이 결국 이런 조치들을 11월 대선 이후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지했던 초과 근무를 복원하고 우편물 분류 기계 제거 등 우편 서비스 감축도 취소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루이 드조이 우체국장은 올해 5월 취임 뒤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물 정시 배송을 위한 초과 근무를 폐지하고 고속 우편물 분류 기계를 없애는 등의 조치에 나서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미 대선에서 여느 때보다 우편 투표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들이 우편 투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실제 USPS는 최근 46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제 드조이 우체국장은 이런 논란의 비용 절감 조치들을 대선 이후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하고 초과 근무를 복원하고 우편물 분류기계 제거와 우체통 철거를 중단하는 한편 우편 서비스 감축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USPS에는 취임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운영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계획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선거 우편물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 계획을 선거가 종료된 후까지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연기에 이어 이번에는 재선거를 거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1월 대선을 우편투표 중심으로 실시한다면 선거 조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우편투표는 재선거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행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보편적인 우편 투표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고 아무도 재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하원에서 진행할 연방 우체국 개편 중단 관련 법안 투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올바른 투표와 관련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는 바른 투표권을 얻어야 하고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를 사방으로 보낼 수는 없다며 우편 투표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단지 이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루이 드조이 USPS 국장의 청문회 날짜를 24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24일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으로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부재자를 위한 우편투표는 훌륭한 제도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면 재앙이 되고 부정선거로 끝나게 돼 결국 재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도 이를 원하지 않고 자신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단속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통행 제한 대상주에서 오는 방문객이 뉴욕시 호텔이나 숙박시설 등에 묵을 경우 여행자 건강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통행 제한주 32개 주와 2개 부속령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상대로 뉴욕시 호텔이나 단기간 숙박시설 등에서 묵을 경우 여행자 건강 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발효시켰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방문자 중에 통행 제한주에서 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해당 숙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뉴욕시 조세프 치도 셰리프는 해당 통행 제한주에서 오는 방문자가 건강양식 작성을 거부하면 B급 경범, 강제명령,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2주 가까이 코로나19 감염률이 평균 1%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 17일 하루 사망자 수는 8명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건 중에 15에서 20%는 외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가을 학기 뉴욕시에서 아시안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만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학생 가운데 전면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비율은 30%를 넘었습니다.
지난 17일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가 뉴욕시 교육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4만 1,000명의 아시안 학생 가정이 올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추가로 신청해 전체 전면 온라인 비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0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올가을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크비트는 교육국의 이 자료는 아시안을 포함한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들이 대면 수업에 더욱 회의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아시안 학생들의 47%는 이미 100%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는데 이는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흑인 학생의 비율은 27%, 히스패닉 학생들 역시 27%가 온라인 수업만을 신청했고 백인 학생은 2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공립학교가 문을 열게 될 오는 9월 10일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교육국은 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교육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금 교육계는 가을 학기 오픈을 앞두고 신중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개교 직전까지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대로 한 인종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경찰이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태스크포스에 아시아계 형사 25명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어제 뉴욕 경찰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대로 한 인종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이후 21건의 반아시아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17건은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드니 해리슨 뉴욕시경 수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경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스튜어트 루 부경감이 이미 지난 5월 반아시아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었고 아시아 공동체와의 관계 개선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루 부경감은 전담 태스크포스에는 영어 외 외국어를 구사하는 25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형사들이 포함됐다며 통역관이 필요 없어 피해자와 수사관이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태스크포스가 영구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다른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태스크포스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백신이 나오면 최대한 접종을 의무화하고 95%의 접종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NN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 포럼에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만약 일반 국민 중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발표와는 정반대되는 발언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멜버른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최대한 의무화하고 95%의 접종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를 2,500만 명의 호주 국민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이날 국민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2021년에는 원하는 사람을 위한 충분한 백신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미 우리에겐 충분한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정부 관계자들은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회사에 264억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원고인 주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피고인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회사에 264억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 3대 유통업체인 맥케슨, 아메리소스 버겐, 카디널에 211억 4천만 달러,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앤대에선 52억 8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각 주와 카운티 정부 등 3천여 개의 지자체와 미국 원주민 부족들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피고 업체들이 심각한 중독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했다는 이유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지난해에만 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펜타닐과 코데인 등의 합성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마약 대용으로 확산해 사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민간 소송을 위해 민간 변호사를 고용한 지자체들이 소송 비용 부담으로 법원 판결 전에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고 업체들도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명령에 반발해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우버나 리프트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는 외부 업체가 운전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되며 우버와 리프트는 직접 고용에 대한 부담 없이 수익만 챙길 수 있습니다. 우버는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현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판결이 오는 금요일부터 발효될 경우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차량이 방치되기도 쉬운데요. 이 틈을 타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 범죄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차량 절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의 경우 차량 절도 범죄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일하이츠에서 가장 많은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선밸리, LA 다운타운, 벤나이스 지역에서도 높은 범죄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동안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 차를 장시간 길가에 주차해 놓으면서 절도범들의 타겟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5개월 동안 중단됐던 뉴욕시의 MTA 버스 요금 징수가 오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MTA는 더 이상 버스 요금을 무료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지난 5개월 동안 1억 5,9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앞문의 사용을 금지시켜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요금 징수를 중단해왔습니다. 17일 PSENG는 이사이아스로 발생한 정전 사태 때 복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있다며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하진 못해도 증명이 되면 일정 한도까지 가입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12일 사이 적어도 72시간 이상 정전 피해를 당했어야 하고 일반 가정집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 기준으로 식품은 최대 250달러까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처방약은 최대 300달러까지입니다. 보상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입니다. 커네티컷주에서 올여름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커네티컷주 공공보건국은 17일 웨스트버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연령의 한 주민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심한 두통 등 이상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데 지난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몸살, 관절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냉동새우에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새우는 코스트코, BJ, 홀세일클럽, 프레시마켓 등에서 판매됐고 1.5, 2파운드 용량 제품입니다. 브랜드명은 코스트코 브랜드인 컬크랜드를 포함해 아쿠아스타 리저브, 팬시, 프레시마켓, 톱스, 유니스타 앤 웰슬리 팜스 등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구매처에서 반품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토요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천둥 번개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